태국군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세게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폭격해서 그 와중에 KG집이 우리나라 유도 폭탄 썼다. 요걸로 이제 다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거랑 동일하게 이번에 2025년 12월 8일 오전에 F-16 전투기 6대, 저번에는 2대가 가지고 한번 했는데 6대를 투입해가지고 캄보디아 영토 내 국경선 안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확전이 좀 심각하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여기서 사고를 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그 영토 야욕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뭐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방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미 일이 한 팀이 돼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중국 대응 방법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딴 길로 새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주제를 하면서 결국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다 보니 생긴 사건이 바로 그 대만의 그 한국 비자의 중국 그 표기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의 독도 발언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2025년 11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몇 개 인용하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을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고 오래전부터 꿈꿔온 핵 야망 실현의 가장 위험한 행보이다. 이걸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행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적으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소 시간입니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전면 침공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경 분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군사적인 현황 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뤘을 때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냐면 트럼프가 휴전 협상을 강제로 하긴 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까? 이런 사실 그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한 달도 가지 않아서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대해서 휴전했는데 국경선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전면적인 뭐 군사작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많은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태국이 이번 기회에 국경선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황 전에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시 복습을 드리자면 캄보디아 국경 지방에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전투가 한번 일어났다가 휴전을 했고 12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다시 재교전이 시작됐는데 7월달 휴전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전투가 시작된 거고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그 절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정 절이 이 국경선을 지을 때 태국 측인지 아니면 캄보디아 측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제가 발음이 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4개 지역에서 확실하게 국경선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한 군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4개 핵심 국경 분쟁 지역을 상대로 거의 800km에 달하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 분쟁 전부 다 거의 다 전체적으로 그 선에서 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국경 분쟁이 재발된 거는 이제 태국군 장병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국경 지역 순찰을 하다가 맨날 가는 순찰로인데 거기서 지뢰가 터졌어요. 이 지뢰가 터졌다는 게 사실 묻어야 되는 건데 순찰로라는 거는 맨날 가는 건데 지뢰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국 입장에서 이게 캄보디아의 도발이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캄보디아는 우리는 휴전을 깨지 않았다고 부정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지 구축 작업을 휴전 이후에 계속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이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며칠간 이제 6개 주에서 이제 20건 이상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정글에서 만나면 옛날 전쟁 영화처럼 뭐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군대끼리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지방이 폭격을 하는 것들이 캄보디아, 태국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님, 이게 태국군이 최근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습도 하고 폭격도 하고 보도가 있는데 태국이 침공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구체적인 작전 내용과 목표는 뭔가요? 태국군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세게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폭격해서 그 와중에 KG집이 우리나라 유도 폭탄 썼다. 요걸로 이제 다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거랑 동일하게 이번에 2025년 12월 8일 오전에 F-16 전투기 6대, 저번에는 2대가 가지고 한번 했는데 6대를 투입해가지고 캄보디아 영토 내 국경선 안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확전이 좀 심각하다. 어. 상한마 지역에 위치한 8보병사단 본부라든가 9보병사단 지휘소 같은 데다가 군수 시설 타격을 했다고 하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불법적인 작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원점을 타격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캄보디아는 태국 공군이 사원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그 폭탄을 던져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 무차별 폭격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유엔에 사람을 불러모아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전쟁 같은 거 감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캄보디아 초청해서 태국이 우리는 캄보디아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태국이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다쳤다, 이런 발표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외에 태국이 이스라엘산 자주포랑 다연장 로켓으로 폭격하는 것들이 SNS상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지난 7월보다 사실 교전 규모가 훨씬 더 커요. 한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경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F-16 전투기만 동원한 게 아니라 자주포랑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한 겁니다. 그럼 이건 실제로 전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커진 건가요, 지금? 네, 저는 사실 이게 저번에는 국경 분쟁이라 표현한 게, 뭐 저번에도 폭격을 하긴 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규모 한 2, 3회 폭격을 한 거에다가 캄보디아군의 반격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무엇보다 국경 지방에서 일어난 거였는데, 지금 상호간에 공격하는 거 보면 캄보디아도 반격을 하는 게 단순히 국경 지방이 아니라 후방 지휘소라든가 이런 것들 후방 타격을 다연장 로켓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지전 수준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발생한 양국의 인명 피해와 민간인 대피 상황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사실 시각각 속보가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녹화 시점 기준에서 이야기하면 태국 측 피해가 군인 2-3명 이상이 사망했다, 20명 이상이 부상했다, 민간인은 2명 이상 사망했다고 집계되는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고요. 캄보디아 측 피해는 민간인 6명에서 10명 이상 사망, 군인도 한 10명 이상 사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피해 집계가 양측 다 정확하지 않고 사실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태국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이게 뭐 7만 명에서 한 도시 같은 데도 폭격을 하고 폭탄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포격도 하고 로켓포도 쏘고 이러고, 캄보디아도 자신들의 야포라든가 자주포 그런 것도 사용해가지고 태국 측에 또 공격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난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양측 다 15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43만 8천 명에 달하는 피난 인원이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캄보디아가 또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국경 지방이 사실 아시다시피 뭐 정글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에서 전투가 벌어진 게 아니고 거의 시내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거든요. 너무 무섭죠. 우리도 사실 서울에서 뭐 털어주면 피난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좀 가족도 있고 두려우니까. 그쵸. 그럼 지금 뭐 연평도, 연천, 철원 이런 데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파주 아니면 뭐 인천, 서울 이런 도시에 지금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 폭탄이. 비유하자면 서울 같은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제 7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 같은 데도 이제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거의 파주라든가 연천, 김포 정도에 대한 공격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폭탄 떨어져 다 몇십만 명이 가시겠네요. 그쵸. 10만 명이시면. 거기다 이렇게 피난민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정리하다 보면 사람을 세우면 이게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더 할 건데, 사람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국경 지방에서의 그 사람들 생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양쪽에 다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태국이 1차 분쟁 때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캄보디아보다 세다고 하셨잖아요. 공군력도 그렇고 사실 캄보디아는 덤비면 안 되는 군사력이라고 하시네요. 이번에 이거 군사력으로 작정하고 태국이 이번에는 손봐주겠다고 하는데 캄보디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길 수 없지만 사실 캄보디아와 그 다음에 태국과의 지금 전쟁 양상은 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저는 이제 태국군의 공격 양상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저번과 다르게 막 시내에 뭐가 폭탄이 떨어지고 공격 규모가 커졌다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캄보디아군을 많이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향후에 전면적인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한 핵심 이유는 카지노에 있습니다. 카지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랑 태국과의 원래 사이가 좋았을 때는 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넘어가가지고 카지노 쓰고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캄보디아가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태국이 캄보디아에 넘어가서 카지노 하는 걸 금지하고 기타 국경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국지전으로 갔는데,
캄보디아의 카지노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는 이 카지노를 군사기지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잘 생각해보면 카지노란 거 우리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넓은 데 사람들이 모여있고 요게 장비를 수납하거나 이렇게 하기 좋고, 그리고 국경 지방에 있는 그 사실 논밭이나 마을 정도밖에 없으니까 군사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근데 카지노인 경우 사실 돈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크기도 크니까 그 지역에서 적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하고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카지노다. 캄보디아군이 카지노에 있는 뭐 창문을 뜯어내가지고 막고 거기 진지나 포진지 같은 것도 생각하고 그 탄약도 넣고 하면서 카지노를 사용한 방어선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태국 입장에서는 이게 2차 침공을 할 때 캄보디아가 카지노를 사용해서 방어선을 하면 이게 뚫기 어려우니까 이 방어선을 완성하기 전에 사전에 타격을 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하마스 같은 무장조직 상대하는 그런 선제 타격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들 보면 제가 깜짝 놀라게 있는데, 이게 저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 있냐면 태국군의 기갑부대가 캄보디아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전차를 운전하다가 승무원이 휴대폰을 켜고 라방을 해요. 인스타 라방을 하면서 자기 어디 공격하고 있다는데, 일반적인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그 개인 화기로 캄보디아의 그 카지노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안 되고, 이건 철근 콘크리트니까 안 되니까 전차를 밀고 들어와가지고 전차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공개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가 방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태국군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단기간의 군사작전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장기전으로 갔을 때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일장이지만 그렇다 해서 장기전을 할 수 있냐, 요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주둔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하는 데는 순간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그다음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도 피해가 크겠지만 전 국토가 점령당한 그런 전면전은 태국도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럼 태국은 지금 국경에 좀 방어선 만드는 걸 요번에 좀 사전에 부셔놓고 이제 힘의 우위를 보여서 좀 협상으로 우위를 가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최종 목표는 캄보디아 자체가 이제 국경선을 확정 짓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국경 지방의 광내 교역 같은 데서 태국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종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데 이 문제의 시작이 사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매우 좋았어요. 그 좋았던 관계랑 자유무역이 됐던 거를 캄보디아가 카지노를 만들면서 거기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그게 불만이 생긴 게 사실 문제의 시초였거든요. 과거에도 국경 문정이 있었다. 제가 저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돈이 잘 벌리니까 이게 대충 넘어가는 거에 가깝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태국 캄보디아가 친했을 땐 서로 무역도 하고 친하게 국경 분쟁은 있지만 그냥 뭐 서로 그냥 잘 지내자 했는데, 캄보디아가 카지노로 태국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카지노 가지 말아라, 캄보디아 가지 말아라 했더니 서로 돈으로 이득되는 게 없어지니까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태국 자체의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태국의 정권 교체랑 맞물린 군사작전이야 보는 게 틀리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태국에서 훈센 총리, 그러니까 캄보디아 총리랑 친한 일가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는데,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캄보디아에서 살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약간 태국 정치를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태국에는 원래 왕이 있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 민간 정부가 무너지는데, 왕이 쿠데타 인정 안 하면 군인들이 물러나고 민간 정부가 오고 뭐 이런 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새 왕, 그러니까 새 왕이라기엔 즉위한 지 좀 되셨는데, 이 새 왕이 이렇게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 민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사실 캄보디아랑 친한 정부, 뭐 가족이 그 캄보디아에 망명을 한 적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캄보디아랑 태국 총리가 내통하는 것 같이 보여줘서 이게 정권이 무너지고 군사정부가 왔거든요. 태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그게 태국은 단순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듣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정권이 이렇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이 경제를 잘 못 다뤄요. 이렇게 해서 경제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태국이 여당이라 할 수 있는 사실 군인 베이스의 보수적인 정권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태국의 기본 과거의 문제였던 국경 지방의 이 문제를 확장해서 강력한 태국을 보여주겠다, 이게 흐름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태국이 사실 이제 군부가 다시 퇴진을 하거나 뭐 아니면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아직도 지금 훈센 총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훈센 아들이 시제적 중이고 훈센의 아빠 훈센, 원래 이제 캄보디아 지배했던 독재자는 고문으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총리를 총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총리는 그냥 독재자
국제사회 아들 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황 정치하고 예, 그런 느낌인데 이 두 측의 정치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좀 적어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지난번 국경 분쟁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 중재를 해서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요게 최종적으로 평화 중재를 실패해서 이게 전쟁이 난 거 아니냐, 뭐 외교적으로 요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태국이 눈치를 보고 진행한 것 같은데 일단 제 저번 영상도 이제 계속 이제 다시 복습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평화협정이 진행됐을 때 트럼프가 내가 태국과 캄보디아를 중재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가 이 중재를 딜을 시킨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요청해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컨펌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성과를 자기 걸로 하는 좀 언론 플레이를 좀 하셨죠. 약간 숟가락 얹는 거죠. 예, 숟가락을 좀 얹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그때도 좀 걱정했는 게 미국이 일단 중재를 한 걸로 했으니까 태국 입장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입장에서 먼저 도발을 했을 때 혹시 관세 같은 거 때려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하고 잊어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물론 지금 교전이 심화되기 때문에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그 양국이 우려했던 대로 휴전을 깼을 때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경제제를 받아가지고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나 봅니다. 근데 앞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좀 걱정되는데 태국의 외교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공동 평화 선언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태국이 주장하기로는 평화선을 했는데도 계속 캄보디아가 도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태국이 침략자다. 국제사회는 아무 이유 없이 침략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한국 전쟁이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둘 나라 말 중에 사실 태국 말이 좀 더 힘이 세니까 먹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쏠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태국 입장에서는 참 이게 늘 가던 길에서 지뢰로 캄보디아가 묻었던 걸로 생각되지만 증거는 없고 기분 나쁘고 막 군사기지 만드니까 선제 타격도 이해가 되지만 또 그걸로 전쟁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주기에는 좀 명분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전쟁 같아요. 그럼 앞으로 전황과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12월 9일 기준으로 미국이 아무런 입장을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선 거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탱크에 탄 승무원분이 막 인스타 라이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SNS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로 사실 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토를 빼앗은 그것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이기 때문에 사실 정권의 인기도 높아져서 태국 입장에서 이걸 멈출 이유가 없고요. 다만 국제 중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문제입니다. 캄보디아가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는데 아마 응하지는 않을 거고 유엔이 왜냐하면 캄보디아 약속이니까 다만 그래도 평화 유지군이라든가 이런 거에 논의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변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이랑 프랑스 관계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 없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프랑스랑 영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안 좋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와중에 프랑스가 또 캄보디아랑 연이 있어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국경 분쟁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또 프랑스예요. 예.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했을 때 네. 국경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문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고 캄보디아가 사실 이제 친중 국가이긴 한데 원래 그 전에는 친프랑스 국가였어요. 식민지에서 독립했어도. 그래서 휴전 기간 동안에 프랑스의 외교부 그 인사들이 이 캄보디아 방문해가지고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와중에서 사실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프랑스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면 캄보디아에 다소 유리하게 뭐 평화 유지군을 중간에 진주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넘어오지 말고 상호간에 포격을 하지 말자. 포격을 하기 시작하면 캄보디아보다 태국군의 폭격 능력이 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프랑스는 지금 자국 내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나 해결하지 왜 이미 끝난 식민지 시대의 잔재로 이 동남아시아에서 뭐 그렇게 뭐 중재자를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회사 다니신 분은 아는데 그 회사라든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우는 게 아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게 회사를 다녀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건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국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걸 또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기하기 싫은 거 플러스 미국에 대해서 다 협상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이 국제적인 게임판의 일종인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휴전 중재를 했는데 만약에 프랑스가 휴전을 중재에 성공하면 미국 위신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열받을 거고 야 프랑스 왜 이러냐고 화를 내면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레버리지 용도로 쓰는 국제정치 냉정한 용도가 있겠다. 그래서 프랑스가 뭐 캄보디아를 도와준다 해가지고 태국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격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압박은 그래도 상당히 가할 수 있고 유엔에서의 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프랑스도 유엔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평화유지금 파견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게 앞으로 올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태국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캄보디아가 굴복하는 시나리오 혹은 캄보디아가 어느 정도 버텨가지고 유엔의 개입으로 종전된 시나리오가 있으면 아마 유엔 평화유지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도 그 평화유지군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건데 지금 이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고 전쟁이 끝나거나 이런 양상을 봤을 때 향후 2, 3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군대도 일부가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파견해서 평화유지 임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물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 해외 평화 파병 유지군에서 우리는 이제 동티모르 새로 나라가 독립한 나라의 평화 유지군 파견한 게 있고 지금 레바논에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도 사실 인천에 이제 관련 전담 부대가 있는데 해외 평화유지 파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능력이 있고 예전에는 사실 한국이 어디든지 몰랐는데 요새 한국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런 국제 분쟁이 아시아에 앞으로 많이 생길 때 사실은 한국군이 와서 평화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힘이 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청이 온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자님 KGB 폭탄이 태국이 지난번에 1차 분입 때 잘 써먹었는데 지금도 좀 우리나라 무기 좀 쓰고 있습니까? 2차분 도입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현장에서 갔는데도 바고 취재를 했는데 이게 수출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제가 계약이 끝나고 뭐 공개 보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태국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변수가 있다. KGB의 가장 큰 단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KGB는 상용 GPS, 쉽게 말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 들어간 GPS랑 본질적으로는 같은 장비를 쓰고 있어서 캄보디아군이 GPS 교란 장치 같은 거 달고 있으면 이거 피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는 개발하고 있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는 사실 이미 거의 개발이 됐는데 태국이 요게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무기를 살 것인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갈등, 군사 외교적인 핵심 쟁점과 발단, 일단 짧게 저희가 좀 미리 듣고 가시죠. 네,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 정보를 이야기하자면 일명 졸립 위기 사태 발언이라는 게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원인입니다. 말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질의응답은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의원 내각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영국 같은 나라들은 뭐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기억하기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기억하는데 국회의원들을 쫙 있고 총리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질문하는데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요거 소재로 하는 웹툰도 있어요. 일본 역시 정기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요걸로 나라가 어떤 정책이나 입장을 가진지 확인을 하는데 보통은 다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건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여기서 사고를 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무력 공격하면 일본을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할 수 있냐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다예요. 근데 한자가 많이 들어갔죠. 존립 위기 사태가 뭐고 무력 공격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존립 위기 사태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했다가 고치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평화헌법이 없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전쟁이 났다 결심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국회가 승인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조건을 만족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의 운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 쉽게 말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나 내용이 원래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아베 총리 지금 돌아가신 기억하시죠? 그분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우파 막 뭐라 했잖아요. 네. 아베 총리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원래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답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한국, 사실 미국조차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근본적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사실 약간 중국 눈치를 보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인 수사로 대충 뭉개는 거건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걸 뭉개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맞다. 대만과 중국이 싸우면 이것 때문에 중국은 큰일이 났습니다. 중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 하나의 중국이란 개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미국과 중국 요새 엄청 싸우고 갈등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빨리 벌여야 된다는 사람 심지어 미국에 이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대만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일본, 한국 조차 그걸 다 똑같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대화를 하거나 최소한의 대화를 하기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이 존립위기 사태 발언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고 중국과 대만이 전쟁할 때 일본이 개입하겠다 이런 거는 시진핑이 허용을 해도 이거는 중국 정부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공산당의 지배 이념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들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제법 위반 그러니까 내전에 간섭하는 것도 사실 위반이라는 국제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북한이 아직도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참석한 걸 불법이라고 해요. 우리 실제로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일본은 어떻게든 보복하겠다고 나온 게 이 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일반적으로 외교가에서 뭐 잘못했다 하면 이런 프로토콜이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WWE가 있고 UFC가 있는데 WWE면 뭔가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 말 실수나 이런 말폭탄으로 그 분쟁이 생기면 그 나라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고 이걸 초치라고 합니다. 항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보도자를 하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난주 골프 친 거 어땠어요? 이러고 나라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나라들끼리 이렇게 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그것도 다 아는 사이잖아요. 외교관이니까. 사진 찍을 때만 좀 죄송한 표정 한 번씩. 예.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오사카 영사가 트위터에다가 일본어로 다카이치 사나이의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거 진짜 미친 소리거든요. 북한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열받아도 뭐 미제 괴로 폭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양아치 승날들 뭐 하고 차라리 뭐 찢어 죽이겠다 이런 말이 솔직히 더 수위가 낮아요. 목을 베겠다라는 말을 일본어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고우라고 썼다가 지웠는데 보통 이러면 영상은 바로 잘리거나 소환당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는 영웅이 됐고 중국이 일본 대사랑 그 일본의 외교 인물들을 초치를 할 때도 보통은 그래서 WWE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FC를 했는데 새벽 3시에 자고 있는 걸 불러가지고 너 몇 시까지 안 나오면 그 외교에서 결례니까 1시간 안에 튀어와라. 그렇게 새벽에 부른 다음에 사진을 일부러 일본 외교관들이 굴욕적으로 있는 사진을 찍게 하고 이제 자기들은 팔짱 끼고 이게 손에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아주 오만하게 있는 걸 일부러 연출해서 일본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갠 것이 뒷부분에 말할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으로 지금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참 지금 처음에는 그래서 뭐 관광객 안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되게 센 언사하고 말로 좀 싸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군사적으로도 위협 수준을 넘어서 이거 뭐 전쟁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군사적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중국이 일본에 향한 도발 상황은 어떤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영토 이해가 있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해경과 중국 해군이 100척 이상 모여가지고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 서태평양 일대에서 동시자발적으로 배치하고 무력 시위를 진행했어요. 이거는 대만을 포위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는 이런 행위였는데 함정들을
떼거리를 불러가지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게 하고 거기다가 대량의 군용기를 제이다즈라고 하는 구역에 침공을 시킵니다. 제이다즈라고 하는 거는 방공 식별구역인데 네. 한국은 K가 붙어서 K다즈, 일본은 J가 붙어서 제이다즈라고 하고 영국은 아니지만 여기 비행기가 들어오면 나라는 무조건 요격기를 출동시켜야 돼요. 이 구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을 지난 11월과 12월 사이에 266대 이상의 중국 항공기가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고 12월 6, 7일에 지금 동중국해 막 이런 데다가 막 중국이 대규모 함대를 배치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함대에는 항공모함 랴오닝도 있었습니다. 랴오닝에서 발진한 그 중국의 J-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를 만났어요. 네. 그 평소라면 만난다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요격했다 표현을 하는데 요격이 뭐냐면 적기가 위험한 지역에 오면 우리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막았을 때 어떤 게 있냐, 처음에는 그냥 같이 나란히 비행하면서 너 허튼 짓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거나 경고 무전을 보내거나 경고 사격을 하거나 여기서 더 심해지면 미사일 쏴서 격추시키는 이 요격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보면 그냥 나란히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러거나 장난기가 많거나 좀 도전적인 애들은 그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고기 비행을 해서 상대방을 놀래키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나는데 레이더 조사를 했다. 이게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레이더 조사라는 게 뭔가요? 항공기는 무기를 쏠 때 항상 레이더로 적을 조준하고 난 다음에 쏴야 됩니다. 기관포를 그냥 누른다고 쏴지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쏠 때는 당연히 레이더가 필요하겠죠. 화력 통제 레이더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레이더니까 무기를 사용하려면 일단 레이더부터 켜야 되고, 그거를 일본군 F-15J 전투기에다가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거예요. 레이더 조사인데 공격 전 단계니까 레이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실감을 합니다.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이 전파를 듣는 장비가 있어서 적이 나를 조준하고 있다면 아주 이상한 그 삐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야, 너 좀 있으면 공격당해 피해라고 막 경고등이 있거든요. 미사일로 지금 얘가 버튼 누르면 넌 죽는 거야? 네. 아, 그 상황이구나. 네. 그 상황에 들어간 것이라 가지고 아주 큰일 나고, 이거는 기존의 평소에 뭐 중국 항공기랑 일본 항공기가 만났을 때 그 요격이라든가 상황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물론 이게 격추를 하거나 교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언론에서 마치 일본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요격이란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경찰관, 파출소 경찰관들이 지나가면서 검문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반인들이 검문하면 주민등록 좀 보여주고 끝인데, 알고 보니 수배 중이면 그때부터 잡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기 시위 같은 거 가면 의경분들이나 전경분들 특히 옛날에 좀 더 과거로 가면 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더 이상 과격한 시위는 하지 마.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통 이렇게 끝나는데 그런 거랑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막 총을 꺼내 들고 막 장전을 하고 이렇게 조준했던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급발진해서. 예. 그럼 이게 거의 전투 행위에 준하는 엄청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전투핵이 전 단계로 갈 수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경고 사격이 들어갑니다. 경고 사격의 대한민국 예시가 있는데,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독도 상공 근처에 비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F-15K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해서 내쫓은 적이 있어요. 기관포를 쏴간데 조절을 한 게 아니고 적기 뒷면이나 앞면이나 해가지고 총소리 들을 수 있게 쫙 가리킨 거죠. 거기서 더 심해지면 아주 미사일로 격추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공기를 격추하고 이러면 바로 전쟁이니까 너무 그것까지는 나간 거라 생각하고,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배랑 일본 배가 서로 힘싸움 하면서 가까이 평소라면 가까이 접근하면서 상대방 사진도 찍고 동태 파악하는데, 이제 뭐 들이받는다던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기자님,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피해가 좀 어떤 상황인지, 특히나 히토류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제가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 정부가 전면 금지하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발행된 건 없는데, 중국이 어려운 게 다들 히토류 제한을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무런 입장 발표나 이런 걸 안 해도 원래 이런 걸 수출 같은 걸 막아버리거나 각종 비공식적 규제 같은 걸로 막을 수 있으니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돼가는 분위기고,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들에 일단 문화 컨텐츠가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 중에서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좀 좋아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는데, 중국에도 사실 반일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인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짱구 목말려라든가 이런 것들 극장 상영 다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본 가서 갑자기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반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건담,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애니메이션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반다이 컨벤션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일반인도 흔히 아시는 그 원피스 만화 아시죠? 원피스 만화 주제가 부른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중간에 공연이 중단된 거예요. 끌어내려져가지고. 근데 이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공연을 뭐 허가를 받고 잘 하고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가요? 확실한 팩트체크는 아니고 웨이보의 중국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원래 진작에 이 행사가 취소됐어야 되는데 전달이 너무 늦게 되고 전달이 늦게 되면 이게 그 전달 한쪽 실수니까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달은 늦게 했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되면 주최 측이 잡혀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공연 중인 가수 공연을 중단시킨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팩트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럴듯하긴 하죠. 요거 외에도 그 하마사키 아유미라고 8090 세대분들은 좀 익숙하신 일본 가수분이 계세요. 중국 공연을 했는데 이분은 행사가 중간에 끊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행사 당일 아침에 무관중 공연으로 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아예 행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걸 좀 어기고 관람객들은 다 안부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 공연하고 이걸 인터넷으로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와. 이런 문화 컨텐츠적인 부분이 일단 그래도 솔직히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약한 부분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지금 제기된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산물이 전면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맥락을 일단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사태 이런 거나 지고 나가지고 한국, 중국, 대만은 다 후쿠시마랑 관련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했어요. 우리도 아직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부만 해제되고 중국은 지난 회담에서 이 수산물 금지를 좀 해제하기로 해서 해제가 됐거든요. 됐다가 다시 끊긴 겁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일본이 사실 테크 국가고 뭐 산업 국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일본의 농민 종사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홋카이도만 해도 남한 면적인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계알지라든가 농업들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사실 일본의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고급 식재료 뭐 이렇게 주식을 하니까 했는데 이게 다 막히니까 일본 경제에는 좀 큰 타격이 됐죠.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은 그 쌀값 이야기 아마 다른 데서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의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이즈미가 해결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일본 농민들한테는 또 다르게 큰 타격이 된 것이죠. 일본의 반격 카드도 있는데 포토 레지스터에 대한 중국 수출에 대해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장비된 장비고 요게 거의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EUV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CPU나 뭐 컴퓨터 CPU 이야기할 때 요거는 몇 나노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3나노 이하의 작은 제품들 뭐 4나노, 3나노 이런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데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막겠다. 히토류를 공격하면 우리가 그걸로 공격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중국이 타격을 받긴 한데 이게 잘못되면 중국이 포토 레지스터도 국산해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간에 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께서는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중국과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강대강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핵심 이유는 사실 국내 정치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 지금 설문조사 결과 66%에서 72%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특히 전임 총리가 50% 이하로 엄청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국내적으로 그 일본 국민들이 지금까지 갈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적으로 압력이 있다 해도 총리 입장에서 이거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 입장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일본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중국에서는 거의 뭐 유엔의 적국 조항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이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정부상으로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네. 일본은 유엔 현장에서는 아직도 적국이다. 그래서 유엔이 나서가지고 일본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도 되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에 대해서 미중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더 빨리 굴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크게 푸시를 하는 게 있고 이 와중에 일본의 그 한일령이 지금 우리나라 한령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하니까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 같은 것도 단절이 될 것이고 군사라든가 국제정치가 좀 다른 이슈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직원분들이 그 예전에 다녔던 회사 쪽에 좀 관련된 분들이 있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이 만드는 게임이라든가 문화 컨텐츠에서 일본색을 다 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일본 느낌이 나게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제작한 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고 있대요.
와, 그 정도까지. 거의 돈이 한 몇백억, 거의 천억 단위의 손해가 나는 일들이건데, 네. 거의 일본 이야기나 일본과 외색이 보이면 중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공산당이니까 잡혀갈래 아니면 천억 손해볼래 하면 뭐 천억 손해.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 쪽에도 지금 뜬금없이 독도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까지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 대만, 필리핀, 태국 이런 우호국들, 또 서방 세계를 포함해서 지지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뜬금없이 우리나라를 또 공격을 해가지고 한일 갈등까지도 또 만들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한일 문제, 그 다음에 일중 문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미국입니다. 요게 한반도랑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그 관계가 좀 복잡다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물론 요것은 저희 생각이고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듣다 보면 아마 좀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 이슈 말고 또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독도 이야기를 하고 대만이 요새 무슨 이슈가 있냐면, 한국에는 사실 유명한 이슈가 아닌데, 대만 사람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뭐 국적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중국으로 가로치고 대만이라고 쓰거든요. 대만 사람들 입국할 때. 네. 이게 대만이 정식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건데, 요게 대해서 대만 정부가 갑자기 한국 정부 이렇게 하는 거 실망이다, 바꿔야 된다,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대만에 신경을 안 쓰니까 뉴스가 안 되는데, 대만은 또 갑자기 한국을 공격하고, 일본은 또 갑자기 한국을 공격하고, 이거 다 미국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독도가 타케시마가 그들 표현에 의하면 타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 대만은 아니 한국 갈 때 왜 여권에다가 중국 가로치고 대만 쓰냐, 그냥 대만이라고 써야 된다, 한국 너네 문제 있다라고 공격한단 말씀이신데, 이 다 모든 게 다 미국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렇게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있을 때 개입하겠다는 거는 미국의 협조 혹은 동의 혹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한 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상하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런 발언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됐을 때 트럼프의 말이 진짜 걸작입니다. 중국이 나쁜 놈들이라 하는데 중국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해코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중국을 편드는 발언을 트럼프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관료, 그러니까 외교국장이라든가 외교 인사들은 일본의 행동이 맞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그 영토 야욕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뭐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방임을 하는데, 아무리 그 밑에 사람들이 미국은 일본 편이다, 일본을 도와가지고 같이 대만에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그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국내에선 지지를 받지만, 아니 나는 미국한테 칭찬받고 미국 지원을 받으려고 대만 사태가 났을 때 나서겠다 한 건데 미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여기다가 또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 관세협정 맺었잖아요. 그래서 관세 같은 것도 지금 소급 적용돼서 돈이 돌려받는다 해서 현대자동차가 주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대만은 미국과 관세협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대만 입장에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전면 금지했다 했잖아요. 네. 대만은 전면 개방하고, 대만의 라이징더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 초밥을 먹으면서 일본 응원한다고 이렇게 트윗도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이간질하는 거. 그렇죠. 이 입장에서 대만은 또 중국이랑 대만이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사태가 전쟁에 가까운 사태로 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판도 어렵고, 근데 미국은 안 도와주고, 이러니까 상호 이해가,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더 군탕을 치겠다,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게 바로 다카이치 사나이의 독도 발언이다. 여기 좀 길고 이렇지만 결론적으로 한미 일이 한 팀이 돼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중국 대응 방법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딴 길로 새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주제를 하면서 결국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다 보니 생긴 사건이 바로 그 대만의 그 한국 비자의 중국 그 표기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의 독도 발언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독도 발언 같은 경우에도 좀 웃긴 게, 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중국과 일본이 외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뜬금없이 중국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말해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한 게 아니고 일본의 영토 야욕이 있고 그 센카쿠 영토가 중국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영토 야욕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권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다. 중국과 일본이 싸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독도가 갑자기 한국 땅이라고 중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중국도 역대까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적은 그런 멘트는 안 했어요. 개입하지 않겠다 했는데 개입을 했고 그러면서도 반면에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또 영토 문제가 있는 이어도라든가 서해 구조물 이야기는 입 싹 닫고 있거든요. 아이 자기들 잘못한 거는 그쵸. 그런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발언해가지고 중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나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것도 굉장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이 여기에서 사실 개입해봤자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이제 전쟁이라는 건 침략자를 막아야 되고 이런 거니까 유엔 현장에 이렇게 돼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알아야 되는 건데 한국이 잘 다카이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자극을 하기 위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걸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결국엔 자기들의 이익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한국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한국을 미끼로 미국의 중재라든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만 우리 영토 분쟁이다. 이런 걸 한 거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전선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지금 현재 한국한테 척을 지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연하잖아요. 이게 한국이랑 뭉쳐가지고 중국을 대적해도 모자를 파네. 한국한테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확실히 해외 국제 외교 관계라든가 이 국제 정책을 국내 여론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요걸 좀 먹어도 나라의 이익이라든가 수출을 지키기 위해서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포기를 하고 지지율만 얻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도 공격하고 중국도 공격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싸운 것도 용납을 하겠다라는 상황을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되냐. 지금 계속 트럼프를 자극하기 위해서 괜히 한국을 끄집어 내는 거죠. 너가 나서서 좀 내가 이렇게 동맹국까지 공격하는데 너가 나서서 좀 중재 좀 해줘. 맞아요. 난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아직까지도 조용한 데다가 이거는 이제 군사 이슈는 아니지만 군사 이슈랑 굉장히 밀접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녹화 시점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중국에 수출하겠다. 요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좀 또 흔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생각하면 미국이란 동맹이 골 때리는 상황이다. 이 정도 상황에도 중국한테 딱히 척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불똥이 안 튀었지만 한국과 만약에 중국이 싸울 때도 미국이 이렇게 반망을 할까봐 굉장히 좀 두렵긴 합니다. 그러면 기자님 지금 이렇게 동아시아의 갈등 상황이 경제적인나 외교적인 레벨이나 군사적인 레벨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득을 얻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방들이 너무 마이너스 요소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일본과 중국 둘 다 상대방 나라에 안 가겠다니까 선택한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내년 1월 달에 그 관광 수지라든가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체감적으로도 강남역, 명동, 잠실, 롯데월드나 이런 데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둘 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나라에 서로 방문을 안 하니까 일본 가느니 한국에 가자, 중국 가느니 한국에 가자 이런 나오게 돼서 반사의 이익을 얻고 있고 일본과 중국 간에 지금 EUV 문제라든가 뭐 히토리 문제가 나왔을 때 중국은 한국에 또 히토리 수출 같은 거 전혀 막지도 않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품이 대체적으로 한국 회사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둘 다한테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더 팔 여지가 많아요. 다만 요거의 순간적인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중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고 일본이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해서 그 다음은 그 바로 중국 편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한테는 우리가 야 니네가 우리랑 같이 해서 중국을 이동 말동하는데 그렇게 독도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반항하지 말고 한국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뭐 미끼나 이런 걸 제시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게 필요하고 중국한테도 독도를 우리 땅이나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왜 너네 나라랑 우리나라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냐. 독도가 한국 땅이면 이오도라 이런 것도 우리 땅 아니냐.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걸 해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거를 이렇게 영토 분쟁에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 짓고 하면 일본한테도 메시지가 갈 거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땅도 많으니까 양보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던 이야기를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박지 전략이긴 해요. 그리고 사실 국제정치나 이런 정치 쪽으로 가진 분들 입장에서 제 의견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맹탕에다가 좀 줄 데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초반에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극우파 아베 총리도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했는데 극우파조차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났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예단을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고 중국과 일본 두 나라한테 우리는 또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상태에서 두 나라 중에 둘 다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니들이 먼저 이야기 꺼냈으니까 우리랑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래서 그 정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떤 분들은 저는 사실 뭐 중국을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파괴해야지 뭐 중국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 생각하고 대신에 중국의 위협은 사실이거든요.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전쟁이 안 나면서 막을 수 있는가 요게 대해서 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자님, 이게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위협, 북중러 구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동맹의 축으로서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 동맹의 한 축인 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그럼 이게 좀 수습이 미국이 좀 나서서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을 동등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만까지 포함해서. 얘는 적이고 얘는 우리 편이 아니라 다 적인 거야.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적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하면서 자신들의 리소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라면 개입을 하고 중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이거죠. 다만 요거는 트럼프가 일부 막아.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 이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핵심 정서이긴 하지만 미국 의회의 정서라든가 미국 관료의 정서랑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안 맞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미국의 국가전략고안서를 다 보진 못해가지고 사실 컨텐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AI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번역해서 보고 이랬을 때 드는 생각이 트럼프의 주장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불개입도 하고 남의 나라 이처럼 다 생각하고 러시아랑 중국도 대화도 할 수도 이 입장이랑 전통적인 미국의 관료라든가 엘리트 입장 중국은 세계 패권을 다 좀 놔버리고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 이번에 미국의 전략서에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둘이 사실 전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국제정치나 이런 걸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중국도 지금 서해안 쪽에 구조물 만들고 우리가 그 조사하러 가면은 막 공격적으로 막고 하잖아요.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일본한테 군사적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압박하는 게 나중에 우리나라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일본 뭐 쌤통이다 이렇게 불구경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한령의 여파가 있었고 사실은 지금 일본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사실 한한령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비유해도 비슷해요. 뭐 문화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당장 줄일 수는 없고 물론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대체제를 빨리빨리 미리 찾아야지 향후에 협상을 했을 때 중국이 한국에 이런 걸 수출을 중단해도 우리는 대체제가 있다. 이러면 아예 중국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예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게 모든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은 냉정하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조차 뭐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막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싸우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의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자립된 걸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은 사실 크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큰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개인 레벨에서 중국 제품을 사지 않아야지 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뭐 제품을 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는 분야에서 중국의 컨텐츠든 제품이든 그 차별점을 두고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기자님 외람된 질문이지만 저희 댓글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니 왜 굳이 샤오미 폰 쓰냐? 예. 그래서 바꿨습니다. 삼성으로 바꾸셨어요? 아이폰으로 아이폰으로 바꾸셨군요. 사실 아이폰도 중국에서 생산한 거고 베트남에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제가 또 미국에 본사를 해서 미국에다 보고를 해야 돼서 중국 샤오미 폰을 쓰는 게 대해서 미국의 제가 에비에이션 뉴스 기자로서 좀 뭔가 위반한 거나 이런 게 있는가 여쭤봤을 때 대답이 아주 오해였습니다. 서버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한 서버가 중국 내부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랑 삼성폰도 솔직히 말하면 좀 의심스럽다. 아니, 우리나라 삼성폰은 왜 의심스럽습니까? 미국에서 올 때. 자국에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서버가 없기 때문에 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불안하다 이거죠. 해킹 그리고-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백도어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 관점에서는 자기 빼고는 다 믿을 수 잠재적인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항만 시설에서 그 중국의 그런 뭐 이렇게 크레인 같은 데서도 중국 백도어가 막 나타났다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나라도 있어서 그 국내 CCTV에 중국산 백도어가 있다 이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보안 취약점이라는 거는 사실 간단하게 막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거를 조치를 모든 거에서 하지 못하니까 백도어 같은 거는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0개 중에 1개 정도는 살아남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끊임없이 물고 물리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 안 되거나 이렇게 하거나 내부망으로 하면 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서방 세계가 먼저 연구를 한 거를 중국이 배경한 것이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에 시리아에 삐삐 폭탄이 터진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악성 코드를 넣어가지고 시리아 그 반군이라든가 저항생들이 쓰는 삐삐에다가 폭발을 시키는 건데 그거의 원조가 이스라엘 이런 거라서 서로 물고 물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우리 국익을 좀 지키는 그런 선택이 됐으면 좋겠고, 개개인은 중국의 의존도 좀 줄여보자.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지난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후에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한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반응이 매우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일본은 공식적으로 안보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공식 발언이고 일본 뉴스 같은 걸 보면 일본 뉴스들은 다 유료가 많아가지고 제가 검색해도 제목 정도만 볼 수밖에 없어요. 야후 재팬에 가면 좀 그게 번역된 게 나오는 그 중에서 대부분 다 한국 뉴스 번역된 거라서 의외로 일본의 언론을 좀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목들을 봤을 때 이게 약간 싸움을 부추기겠구나. 중국이 난리 칠 것이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결국엔 중국이 자극해가지고 안보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았고 일본 그 언론 말고도 그냥 개개인들의 SNS 스레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드디어 한국이 중국과 한판 붙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정부는 공식 입장이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오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얼마 전에 농무수산상인가 농림상인가 했다가 이제 방위상이 됐는데 X 구 트위터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주변 안구 환경을 버텨낼 수 없다면서 핵 잠수함을 일본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일본의 진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핵 잠수함 건조가 훨씬 더 가까운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배에다가 원자력을 실어본 적이 없는데 일본은 쇠빙선 이런 데다가 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경험도 높고 뭐 원자력도 다 우리보다 더 이용 범위가 넓어서 일본에서는 사실 일본이 먼저 핵잠수함을 건조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이 드신 40대 분들은 기억하시는 일본 만화 중에 침묵의 함대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거의 소재로 일본이 핵잠수함을 가진다는 걸 소재로 만든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90년대부터 일단 그 설이 무성했다가 한국이 갑자기 먼저 한다니까 약간 통수도 맞고 대신에 한국이 먼저 길을 뚫어줬으니까 일본은 스스로는 핵잠수함 건조 허가를 받기 아주 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중국이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 10월 31일날 29일날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29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다음에 30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랑 정상회담을 했을 때 사실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할 법한데 그렇게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와 지역 안정에 직접 연결된 문제라니까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해라. 이거 좀 이상하다. 물론 중국의 관영 언론사들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지역 긴장을 높이는 일이라서 경계하는 걸 냈지만 대놓고 반대를 하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한일 연구가 다 제2의 한학령이 나중일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왜 중국이 톤이 다운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거를 중국이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막으려면 일단 북한을 막아야지 한국한테 야 너네들 만들지 마라 이렇게 명분이 생기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아예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데 공식 반응 전혀 없습니다.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아요. 반응 자체가 없다. 요것은 반응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면 욕을 더 먹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수함 원자력 모듈을 두세 개 공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내 언론, 정확히 말하면 응달 책방에서 출연하시는 이철재 기자님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걸 사실로 믿고 있거든요. 신빙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런 걸 생각하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줬으니까 얘네들이 한국한테 뭔가 시비를 걸면 그게 바로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너네가 줘서 우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원자력 잠수함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게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우리나라 안보에 정말 절박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뭐 침략해서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북한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죠. 2025년 11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몇 개 인용하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을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고 오래전부터 꿈꿔온 핵 야망 실현의 가장 위험한 행보이다. 이걸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행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으로 핵 통제 불능상을 초래할 것이다. 다 자기가 자기 욕하는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기들이 먼저 잘못한 건데. 본인들이 한 얘기를 지금 비판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거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면 노랬어. 남이 하면 불륜의 정성을 보여주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북한의 그 언론사들은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어떻게 지시할지 김정은이 대놓고 이렇게 아무 반응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안 한 이상 이게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이제 북한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좀 충격을 가지고 좀 안 가지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이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2025년도 끝나가는데 아주 가까운 시기에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 전략 행정을 우리보다 먼저 공개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님, 이렇게 주변국들 반응이 결국에는 일본은 나도 갖고 싶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우리가 못 막았으니까 할 말 없다. 북한은 원래 이렇게 내로남불이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최근에 국가전략안전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다. 중국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한반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치 성향이라든가 자신의 국제정치 이론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십니다. 두 가지 주장을 다 이제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빠지고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 첫 단계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고 두 번째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협이고 북한이 악의 세력이고 핵 확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에서 빠진 거가 대한민국한테는 불리한 것이지만 반대로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한국도 비핵화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졌으니까 두 개 주장을 조합하면 저는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지만 이것도 저만의 생각이고 해석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전략서에서 한반도에 대한 내용이 자체가 빠진 것 자체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게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심각성은 다들 공유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한반도가 아닐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갖는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가 있으니까 주변국들이 특히 일본도 막 갖고 싶다. 중국, 러시아는 한국까지만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할 말 없네. 이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른 전문가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보충 설명하고 요약을 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자막 능력이 오래 잠수할 수 있어서 좋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2에서 3일,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급 같은 경우에는 4주 이상 이렇게 자망할 수 있는데 오래 잠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전은 센서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잠수를 하지 않는 잠수함은 그대로 바로 죽습니다. 100%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잠만경을 실제로 보시면 잠수함에
한 6개에서 7개 정도 달리는데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거의 주먹이나 이 마이크만하게 아주 작게 만들어서 적의 탐지를 피하는 것도 있잖아요. 현대전에서 해상작전핵이라고 하는 잠수함 킬러들은 아주 조그만 이런 잔망령도 20km 밖에서 잡아냅니다. 보이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출을 아예 안 해도 되는 원자력 잠수함이 자망력이 좋은 거는 작전 기간이 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죽을 확률이 몇십 배, 몇 배로 줄어든다. 생존성이 좋아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속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디젤 잠수함의 작전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한 분, 사실 뭐 저도 잠수함을 안에 들어가 보긴 했지 움직이는 잠수함 타본 적은 없습니다. 잠수함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디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 적을 쫓아서 가는 게 불가능하고 항구 앞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적이 오는 길목에 미리 대기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적이 함대라든가 잠수함이 이동하면 그걸 쫓아서 갈 수 있거든요. 추격 능력이 작고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디젤 잠수함 아예 추격 능력이 없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수중 추진 속도는 빨라봤자 5에서 6노트, 10노트면 굉장히 빠른 거고 여기서 노트는 1노트에 2.8km거든요. 전기 자동차로 속도만 가도 디젤 잠수함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도 못 써요. 거의 사람이 뛰는 속도 정도의 움직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한 10km, 15km 정도 속도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로 치면 엑셀 안 밟았을 때 가는 그 속도인데. 뒤로 놓고 그냥 가는 네.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20노트가 1.8이니까 뭐 40에서 50km 이상 갈 수 있고 현대 전투함의 속도는 최대 속도가 일반적으로 30노트거든요. 네. 54km 정도 되는데 요거를 추적할 수 있다. 추적이 근데 작고 추적을 잘할 수 있고 못하는 게 아니라 추적이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원자력 잠수함만 되고 디젤 잠수함은 추격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작전 반경.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잠수함대는 12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그 태평양까지 가서 훈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면 사람이 죽어납니다.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물론 태평양까지 진출할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강점이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탑재량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할 때 시끄럽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원자로가 펌프 같은 게 많아가지고 소리가 잘 들린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추진기간 자체는 시끄러운 게 맞는데 원자로를 탑재해서 장비를 엄청 크고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고 무거운 장비가 뭐가 있느냐? 일단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를 디젤 잠수함보다 몇 배로 더 많이 갖출 수 있습니다. 내부에 뭐 댐퍼 같은 걸 만들어서 진동을 흡수한다거나 밖에다가 소음을 흡수하는 타일 같은 거를 디젤 잠수함보다 원자력 잠수함이 훨씬 더 두껍게 붙여도 얘 힘이 좋으니까 잘 움직인 거예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그거 붙이면 기동 성능이 저하되고 이럽니다. 플러스 수중에서 잠수함은 음파 탐지기 소나로 적을 잡는데 디젤 잠수함이 탑재하는 소나보다 원자력 잠수함이 탑재하는 소나가 수신기가 거의 10배에서 15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야. 엄청 큰 소나를 탑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디젤 잠수함이 아무리 원자력 잠수함보다 조용하다고 해도 얘는 자기는 조용하지만 남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작거든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자기는 좀 시끄럽지만 귀가 크기 때문에 먼저 발견하고 먼저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더 은밀히 작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이 언제 오는지 알고 피할 수가 있으니까. 기자님 끝으로 앞으로 실제 전력화까지 남은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의 과제, 뭐 진행 상황, 실현 가능성 궁금합니다. 원자력 잠수함 승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세미나를 하고 지난주에는 차원까지 내려가가지고 원자력 잠수함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원자력 잠수함 만들 능력이 아주 충분하고 승인이 정치적인 신호이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되 미국이 얼마나 태도를 바꾸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개발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한국은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진짜 말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비밀로 취급돼서 말 못한 게 너무 많다 이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6,500톤급의 12기 수직 발사기 그 다음에 70메가와트의 출력을 가진 20% 농축률의 전홍축 우라늄 탑재 원자로 한 잠수함의 설계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공개 보도입니다. 저는 사실관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설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원자력 강국이라서 원자로 정말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부산 인프라코도 그렇고 맞아요. 이 원자로를 배에서 띄워서 실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연료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라늄을 수입하는 게 있는데 그 우라늄을 용도를 바꾸는 게 아직 금지되어 있는데 용도를 바꾸는 거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지금 수입하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우리가 갖췄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빨리 나야 되고 일부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뭐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추가적인 협상이라든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협상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해 준다는
중요한 거는 그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국과의 원자력 관련한 협정이 이거를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우회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AEA가 갑자기 이거 한정해서 야, 미국 허락받지 말고 우리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그때부터 허락이야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원자력 안전 협정을 맺어야 될 필요는 있다. 브라질의 사례가 있는데 브라질이 IAEA랑 원자력 협정을 다시 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됐어요. 핵 확산 이런 게 아니라 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원자로는 원래 다 감시 카메라가 있고 IAEA에서 그 감시 카메라를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잠수함에는 CCTV를 다 넣을 수도 없고 넣어봤자 통신이 안 되잖아요. 잠수함의 원자로를 어떻게 안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 협정 정도는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나눠주셨는데요. 기자님을 사랑하시는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주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도 있고 동의하는 관점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두 개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특정한 주장이 있을 때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투자라든가 앞에 미래 설계, 국제정치에 대한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주장이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도 같이 이야기하도록 노력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기자의 전쟁 영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